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7월 10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주말 잘 보냈습니다. 거의 2달 반, 거의 석 달 되기 전에 머리도 좀 깎고요. 머리 깎기 전에는 머리 깎는 것도 좀 아까운 생각도 들고 시간도 좀 아깝고 그래서 미루다가 이렇게 머리를 깎고 나니까 훨씬 깔끔하고 좋은데 그 왜 그렇게 자꾸만 미뤘나 싶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 댁 방문했을 때 어머니가 머리 좀 깎아라라고 하셔가지고 당장 깎았습니다. 네, 그런 거 말씀하실 때는 어머니 말씀도 들어드리고 제 머리도 깎고 일석이조 네,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조선일보고요. 재밌는 기사들이 좀 많습니다. 먼저 1962년 데뷔해서 연극만으론 노모 못 모셔 탤런트를 지원했다라고 돼 있어서 이 사진이 누구신가 라고 봤더니 신구 선생님이십니다. 배우 신구는 1962년 연극 소로 데뷔한 뒤에 60년 넘게 무대와 영화, 드라마를 넘나든 연기 장인이십니다. 제대로 해서 남기고 싶은 작품으로 꼽는 라스트 세션을 비롯 파우스트 등 200여 편의 연극에 출연했다. 연극만으로 노모를 모실 수 없어 KBS 특채 탤런트가 됐고 시트콤에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고 국민 유행어 니들이 개맛을 알아를 만들어냈다. 대사가 입에부터 물 흐르듯 흘러야 만족하는 완벽주의자시네요. 지금도 함께 연극하는 젊은 배우들은 첫 리딩부터 대본을 완벽히 외워오신다고 혀를 내두른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해랑 연극상 특별상을 받았고요. 본명이 뭔지 아세요? 저도 신구 선생님 본명이 뭔지 몰랐는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신순기, 순자 기자 쓰시네요. 신구는 동랑 유치진이 지어준 예명이라고 하고요. 그는 딴 생각 말고 길게 배우를 하라고 오렐 구자를 붙여주신 모양이다고 했답니다. 그 밑에 바로 기사가 있어서 왜 지금 시점에 이 신구 선생님 얘기를 했나 했더니 86세의 신구 심장 박동기 달고 다시 무대에 섰다고 돼 있어서 무슨 얘기지? 심장 박동기를 다셨대. 어쩜 좋아. 관객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다고. 연극 라스트 세션 첫 공연 날인 8일 서울대학로 TOM 극장 로비에서 335 모인 관객들 사이에서 배우 신구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지금 86세이십니다. 86세이시면 몇 년생이시죠?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데요. 1936년생이시겠다, 그죠? 2002년에서 1936 빼면 86 나오니까 2020년 이후 세 번째 시즌을 여는 이 연극에서 신구는 다시 정신분석학자이자 20세기 무신론의 선지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연기한다고 합니다. 이 공연을 앞두고 지난해 초에 급성 심부전증으로 심장 박동기 이식 수술을 받은 걸 고백했다고 하시네요. 자꾸 느려지는 심장 박동을 정상 속도로 조절해주는 기계인데 감정과 신체적 변화가 극심한 무대가 부담스러울 만도 한데 그는 언제나처럼 초연하게 말하곤 한다. 이 기계가 8에서 10년쯤 간다니까 그땐 내가 없을 테니 충분해. 무대에서는 하루하루가 고맙고 모든 게 so thank you지. 제목 라스트 세션은 정신분석학자의 마지막
상담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9월 10일까지 예정된 전체 70회 중에서 신구가 출연하는 35회차는 이미 전석 매진되어서 드물게 취소표가 나올 뿐이라고 합니다. 개막일인 이날 오후 2시하고 5시 하루에 2차례 공연을 하나 보네요. 이 2차례 공연을 모두 소화했다고 하고요. 그를 친딸처럼 깍듯이 모시는 제작자 파크컴퍼니 박정미 대표는 뉴키즈 출연 뒤 인터뷰 요청이 많지만 체력을 생각해 다 사양하고 오직 공연에만 집중하신다고 했습니다. 야. 연극의 배경은 나치 독일이 폴란드 침공을 개시하며 2차 대전의 불길이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1939년 9월 신과 인간성에 대한 믿음이 바람 앞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던 때였는데 런던에 망명해 있던 83세 프로이트 신구 선생님하고 또 다른 배우가 남명열 배우가 이 역할을 하시나 봅니다. 이 83세 프로이트가 훗날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가 되는 40살 옥스퍼드대 교수 C.S. 루이스 이상윤하고 카이가 역을 맡았나 보네요. 를 만났다면 어떤 논쟁을 벌였을까? 연극은 이런 상상에서 출발합니다. 극 초반 필연 행렬 때문에 약속에 늦은 걸 사과하는 루이스에게 프로이트는 말한다. 내가 83살만 아니라면 괜찮다고 했을 텐데 말이요. 구강암으로 건강이 악화된 프로이트에게 루이스가 다음 기회로 미룰까 묻지만 프로이트는 냉정하게 대꾸할 뿐이다. 미룬다고? 선생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어? 나는 안 그래요. 대사들이 마치 신구 자신의 말처럼 들렸다. 그때 당시에 프로이트도 83세고 지금 신구 선생님은 86세니까 거의 그 역할을 지금 소화하시기에 비슷한 나이다, 그죠? 하지만 많이 야윈 모습이 걱정스러웠던 건 잠시뿐. 노 배우의 목소리는 금세 쩌렁쩌렁 소극장을 울리기 시작했다. 고통으로 가득 찬 역사, 신의 존재 유무, 양심과 도덕률, 복음서와 그리스도의 역사성 등에 대해 논쟁을 벌일 때 무대에는 불꽃이 튀는 것 같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유신론자인 루이스와 무신론자인 프로이트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나 봅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믿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라고 했더니 프로이트는 난 유니콘을 부인하는데 그럼 유니콘이 존재하나? 하나? 유니콘 아마 이래 뿔 달린 그 말처럼 생긴 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이유. 평온할 땐 신을 찾지 않죠. 고통은 신에게로 가는 도구.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런 게 많이 하다 보니까 고통이 신을 찾는 하나의 도구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믿습니다 하면 구강암이 할렐루야 사라지겠군 하면서 약간 비아냥거립니다. 세 번째, 보편적 도덕률. 도덕적 양심은 타고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성장하죠 라고 했더니 양심은 없어 부모의 억압에 형성된 혼돈 통제 노력뿐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해서 노력을 해서 선을 지킨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초연부터 세 번째 상대의 루이스로 함께하는 배우 이상윤과는 45살 차이나 나고요.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다 첫 연극 도전을 낯설어 했던 이상윤은 어느새 무대 안팎에서 루이스 장인으로 불리게 됐다. 함께 무대에 서는 날 그는 신구의 송파구 집에 들러 공연장으로 모시고 나오고 끝난 뒤에도 데려다 드린다고 하네요. 신구는 이상윤의
드라마 촬영장에 커피 차를 보내기도 했고요. 45년 나이차를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게 된 두 사람 모습이 마치 연극 속의 프로이트와 루이스 같다. 이상윤 이 드라마 제가 좋아하는 그 배우시네요. 제가 이 연예인들 이름이나 이런 거 좀 잘 모르다 보니까 실제로 이래 마주쳐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재기 넘치는 논쟁에 폭소도 많이 터지지만 유독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연극이기도 하다. 첫 공연부터 335석 소극장을 가득 메운 관객은 커튼콜 때 약속이나 한 듯 벌떡 일어나 기립박 박수를 보냈다. 노배우가 건강하게 공연을 완주하길 바라는 마음은 무대 안팎과 객석이 모두 한마음이다. 박정미 대표는 2시 공연에 배우 정동환 선생이 오셨는데 관객들과 함께 기립박수를 치며 그렇게 눈물을 쏟으시더라고 했습니다. 공연 뒤 신구 배우는 작년 재연 때보다 8kg 정도 빠졌다고 했고요. 하루 2번 공연이 벅차지 않으신가 묻자 활짝 웃으며 배우는 무대에 서는 게 기쁨이지 몸이 가벼워져서 오히려 더 좋아라고 말씀하셨네요. 원래 러닝타임이 85분인데 이날 2시 공연은 80분, 5시 공연은 79분으로 오히려 약간 단축됐고요. 오경택 연출가는 프로이트와 루이스의 논쟁 부분이 공연 시간의 관건인데 상륜 배우와 신구 선생님의 호흡이 워낙에 척척이라 갈수록 티키타카가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이 멋진 호흡의 무대를 볼 수 있는 것도 이번 시즌 관객들만의 특권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구와 연극 앙리 할아버지와 나를 함께했던 배우 박소담은 분장실에 공진당 2달치를 놓고 갔다네요. 두 교황 때도 싸우더니 소담이 요새 돈 잘 버나 고마움을 표현하는 노배우의 농담에 분장실에 모두가 함께 웃었다고 합니다. 네. 쭉 연극의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연극 라스트 세션의 시작은 1967년 미 하버드대 임상 정신의학 교수 아만트 니콜리 주니어가 처음 시작한 프로이트와 루이스에 관한 강의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35년간 계속된 이 인기 강의는 2002년 책 신의 질문, 루이스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사랑, 성, 삶의 의미 논쟁으로 출간이 됐고 이어 2004년 미 공영방송 PBS의 동명 프로그램으로 제작이 됐다고 하네요. 이 책은 국내에서 루이스와 프로이트, 유신론자와 무신론자의 대논쟁으로 번역 출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바탕에 미국 극작가 마크 세인트 저메인이 2010년 쓴 희곡 프로이트의 라스트 세션은 775회 장기 공연이 됐고요. 2011년 오프 브로드웨이 제우스 신작 연극상도 받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에 초연을 했고 22년 재연을 거치며 평균 객석 점유율 95%의 놀라운 성적으로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헐리우드에서 영화로 만들어져 오는 12월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명배우 앤서니 홉킨스가 프로이트 역을 맡았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베네딕트 컴버배치와 함께 이미테이션 게임에 출연했던 영국 배우 매튜 구드가 루이스 연기를 한다고 하네요. 요 위에 사진에 나와 있네요. 앤서니 홉킨스도 지금 85세시네요. 네. 그리고 실제 젊은 시절의 루이스와 극중 40세의 루이스를 연기한 매튜 구드 사진도 같이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그 신구 선생님이나 보면 아직까지도 86세 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송혜 선생님도 계시고 한데 참
앞으로 이런 삶을 살 수만 있어도 참 축복이다, 그죠? 그 86세에 저것만 하더라도 요즘 뭐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이 단어도 잘 떠오르지 않고 이름도 잘 떠오르지 않고 그죠? 네, 굉장히 친한 사람 이름도 그, 이렇게 단어 같은 게 막 떠오르지 않아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입에서는 말이 안 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벌써 뭐 50대 초인 저도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86세의 나이에 이 80분의 그 러닝 타임을 다 외우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연극 배우 분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어떻게 86세에 80분을 다 외워서 이렇게 티키타카로 막 주고받는 거.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NG도 나고 하는데 그게 바로 연극의 정말 찐 재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생방송 라이브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아무튼 우리 연극 그리고 영화 드라마 이쪽 방송계에 참 말씀 그대로 이 장인이신 이 신구 선생님이 오래오래 참 건강하게 공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후계자 푸틴 독재의 길로 라는 기사인데 여기 보면 후계자 푸틴 독재의 길로 그러면 누구의 후계자였는지 옐친의 후계자였는데 그 푸틴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소련의 상황이 되게 급박했었잖아요. 네, 고르바초프가 1991년도에 소련의 해체를 얘기하고 그때 당시에 러시아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됐던 옐친한테 모든 걸 다 이렇게 이임한다. 이러면서 소비엣 유니언에 있는 그 동구 그 국가들 다 독립해라 그냥. 예, 그리고 앞으로 뭐 핵무기 발사권부터 시작해가 이런저런 중요한 거는 다 러시아 대통령 옐친한테 넘긴다. 그렇게 했던 게 이제 1991년이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푸틴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제 안 다뤄지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기사라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91년 7월 10일 오늘이 7월 10일이라서 1991년 7월 10일이 바로 옐친 대통령이 취임한 날이었네요. 2000년 5월 7일 크렘린궁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취임식에서 푸틴과 나란히 서 있는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 사진이 같이 떠 있고요. 예,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91년 7월 10일 러시아의 대통령 보리스 옐친이 취임했다. 냉전의 종식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러시아 역사상 첫 직선제 대통령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전에는 뭐였나 궁금하잖아요. 옐친의 취임 이전 러시아의 정치적 지도자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었는데 1989년 냉전 종식 선언을 한 고르바초프는 그때까지 공산당 일당 독재이던 정치 체제를 사회민주주의로 바꾸고 이듬해 간접 선거를 통해서 소련의 서기장에서 대통령으로 직책을 바꿨다. 그러네요. 그 전에는 서기장, 고르바초프 서기장, 이 대통령제로 그때 바뀌었네요. 러시아는 소련에서 벗어나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겠다며 1991년 6월 12일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요. 이때 57% 득표율로 옐친이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취임 다음 달 일어난 쿠데타는 취임 다음 달 쿠데타가 일어났나요? 쿠데타는 옐친의 인기를 오히려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고요. 개혁 개방에 반발한 보수 강경파가 일으킨 쿠데타를 옐친이 나서 저지한 것이다. 옐친은 러시아 민주주의의 영웅으로 불렸고요. 소련은 힘을 잃어 같은 해 12월 공식적으로 해체가 됐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이제 가장 큰 국가가
그 러시아였던 거고요. 그 러시아 말고도 이게 12개였던가 13개였던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련 연방에 속해 있던 나라 수가 몇 개였는지 잘 모르겠네. 예, 그러면서 어쨌든 고르바초프가 제 기억으로는 1991년 12월 26일인가에 소련은 이제 해체한다라고 선언을 했던 걸로, 그때 해체한다라고 하면서 옐친한테 다 물려줬었는데요. 12월 공식적으로 해체가 됐습니다. 옐친은 그러고 나서 1999년 12월까지 재임을 했으니까 8년 딱 했죠. 그 기간 무능한 독선의 지도자라는 평가도 받았고요. 그가 주도한 서구식 시장 경제가 실패로 돌아가며 러시아 경제 사정이 극도로 나빠졌기 때문이죠. 결국 경제가 나빠지면 결국은 다 무너지나 봅니다. 1998년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었죠. 러시아가. 러시아가 채무 지불 유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요게 여러 가지 파장 효과가 엄청 컸습니다. 98년 그때 여기 달수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98년 8월이었고요. 그러면서 주식 시장이 급락하고 채권 가격도 급락하고, 요 와중에 전 세계 가장 큰 헤지 펀드라고 했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숄즈 교수랑 한 노벨상 수상자가 2명인가 3명인가 있었죠. 이 롱텀 캐피탈이 이 소련의 러시아의 채무 지불 유예 이 모라토리엄 선언 때문에 그러고 나서 8, 9, 10월 달에 이제 파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창 이제 닷컴이 막 주식이 꾸역꾸역 막 올라가던 시절이었는데, 그러면서 98년 10월 달에 98년 8월에서 10월까지 주식 시장이 나스닥이 2100에서 한 1400까지 급락하거든요. 급락을 했다가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그 2000년 4월까지 주구장창 이제 랠리를 이어가게 되는데, 그때 모습이 이번에 코로나 때 모습하고 되게 비슷해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급등장을 이렇게 전망하고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듬해 12월 잔여 임기를 6개월 앞둔 시점에 후계자 양성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전격 사임을 했고요. 이때 그가 후계자로 권력을 넘겨준 이가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당시 총리였네요. 푸틴은 대통령 권한 대행에 이어 2000년 5월 대통령에 오른 이후 사실상 러시아의 지도자로 지금 23년여간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물론 대통령을 또 한번 넘겨주기도 하고 하면서 거의 뭐 바지 대통령, 허수아비 대통령 한 명 세우고 본인은 또 총리로 내려왔다가 막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는 23년 동안 계속 1인자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일본 28년 만에 국제 아트 페어 아시아 시장 노린다라는 기사이거든요. 여기서도 왜 28년 만일까? 뭐 이런 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안 했나? 여러 가지.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식 시장에도 보면 옥션이라는 서울 옥션이죠, 이름이. 서울 옥션이라는 기업도 있고, 그 기업이 작년인가 시가총액이 거의 7천억 대까지 한번 올라갔었다가 빠졌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도 소득 수준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림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방탄소년단 우리 BTS부터 여러 영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가 잘 나가다 보니까 한국 그림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게 실제로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서울 옥션 주가가 21년도에
47,000원 갔는데 지금 13,000원 하고 있네요. 요 47,000원 갔을 때가 그러면 지금보다 딱 3배 더 주가가 높았을 때니까 지금 시총이 2,300억이고 3 곱하면 딱 7,000억이네요. 예, 7,000억인가 갔었던 걸로 기억했는데 딱 7,000억 가긴 갔었었네요. 그런데 21년도에 많이 올랐었고 이제 예전에 15년, 16년도 이때도 많이 올랐었었네요. 지금은 많이 빠져 있는데 아무튼 네, 일본의 케이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여름 아시아 미술 시장의 눈은 일본을 향하고 있다. 도쿄 남쪽 항구 도시 요코하마에서 새 국제 아트페어 도쿄 겐다이, 현대의 일본어식 발음이 겐다이. 예. 도쿄 겐다이가 닻을 올렸다. 일본에선 1992년에서 1995년 열렸던 일본 국제 현대 아트페어 니카프 이후에 28년 만에 열린 국제 미술 장터다. 그동안에 왜 안 했나 모르겠다, 그죠? 아시아 태평양 곳곳에서 아트페어를 창설한 기획자 매그너스 램프루가 공동 설립해 기대를 모았고, 램프루는 2007년 설립된 아트 홍콩을 급성장시켜 2011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아트페어 아트 바젤의 판 인물이다. 2019년 대만에서 당다이 아트페어를 창설했고 당대, 야, 이분이 이 네이밍을 참 잘하시는 것 같네요. 그죠? 예. 당다이 예, 아트페어를 창설을 했고 올해 1월 싱가포르 아트 SG에 이어 일본까지 확장을 했네요. 사진을 보니까 전시장 중앙에 놓인 일본 조각가 오히라 류이치의 설치 작품 순환 작품도 있고요. 그 밑에는 VIP 사전 관람을 시작으로 개막한 도쿄 겐다이 요코하마 전시장 모습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사진에는 스카이 더 베스트 하우스 갤러리가 내놓은 일본 조각가 나와 고헤이 작품, 사슴을 뭔가 유리 소재로 만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밑에 사진은 6일 조현 화랑 부스에서 이배 작가의 작품을 들여다보는 관람객 뭐 등등 이래 사진이 쭉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쭉 보시고요. 기사 내용만 조금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6일 2일 VIP 사전 관람을 시작으로 페어에 문이 활짝 열렸고요. 퍼시피코 요코하마 전시장엔 개막 전부터 입장 대기줄이 길게 늘었었다고 합니다. 양복 입은 정장군단 그리고 팸플릿을 손에 쥔 젊은 컬렉터 무리들로 현장은 북적거렸고요. 난조 후미오 전 모리미술관장과 일본의 사진거장 스기모토 히로시와 조각가인 나와 고헤이 등이 전시장을 오갔고, 일본의 슈퍼 컬렉터이자 억만장자 기업가인 마에자와 유사쿠도 보였다라고 돼 있고요. 일본 화랑들은 30년 만에 글로벌 장터라며 기대감에 차 있었는데, 스카이 더 베스 하우스 갤러리의 시라이시 무사미 대표는 개장 2시간 만에 몇 점을 팔았다며 중국, 대만, 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전역과 유럽 컬렉터들이 투어를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그 프리즈 서울에 참가했다는 다카이시 갤러리 관계자는 일본 페어를 계기로 일본 미술 시장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서울처럼 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네요. 그래요? 하지만 도쿄 겐다이가 세계적 미술 장터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참여 화랑이 73곳에 그쳤고 45%가 일본 작가 작품을 내놓은 일본 갤러리들로 채워졌다고 하네요. 가고시안,
페이스, 데이비드 워너, 타데우스 로팍 같은 세계 최정상급 화랑들은 참가하지 않았네요. 국내 화랑은 가나아트와 조현화랑, 그리고 313 아트 프로젝트, 그리고 갤러리 바톤, 더 컬럼버스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진에서 조현화랑 부스에서 이배 작가의 작품을 들여다보는 관람객이라는 게 있었군요. 미술 전문 매체 아트넷 뉴스에 따르면 첫날 판매가 호조로 보이긴 했지만 대개 5만 달러, 6,500만 원 미만의 작품이었다고 하네요. 뉴스의 국제 아트페어에서 수십억 원대 작품이 팔려나가는 것에 비하며 규모도 작고 대작도 없었다고 합니다. 위치가 도쿄 중심부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요코하마이고 한여름이라는 조건도 악재였다고 하네요. 현장에서 만난 한 국내 갤러리 대표는 화랑들은 판매를 위해서라기보다 일본 시장을 탐색하러 온 분위기고 실제 작품을 구매하러 온 컬렉터보다 단순히 보러 온 사람이 많았던 것 같다고 합니다. 조현화랑의 최지우 대표는 폐막 후 통화에서 이배, 김종학, 윤종숙 등 개막 전 예약된 작품들이 팔리고 현장에서는 소품만 2점 더 팔렸다고 했네요. 일본은 세계 3위 경제 대국인데다 구사마 야요이, 우라카미 다카시 등 유명 작가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세계 미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남짓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컬렉터층이 두텁지만 대부분 고미술이나 서양 근대 미술에 관심이 많고 현대 미술 시장에서는 뒤처져 있었다고 하네요. 일본 정부는 이번 아트페어에 처음으로 보세를 허가해주며 미술 시장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해외 화랑이 작품을 일본에 반입할 때 10% 부과되는 판매세를 미리 지불하지 않고 실제 작품이 팔리면 내도록 유예한 것이다. 당연히 그래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노다로 디지털상도 6일 아트페어를 찾아 전시장을 둘러봤다고 합니다. 40대 이하 젊은 컬렉터들의 등장으로 장기적 전망이 밝다는 예측도 있는데 일본 독립 큐레이터 구스나 미와 씨는 고미술에만 관심 있는 기존 컬렉터와 달리 이들은 동시대 아트에 관심이 많고 이번 페어도 이들이 주요 타겟이라면서 MZ세대의 컬렉터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아트넷 뉴스는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 부유한 젊은 기업가들 사이에서 현대 미술품 수집이 유행이 됐고 세계 3대 메이저 경매사 모두에서 일본의 입찰이 늘었으며 일본 딜러들은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 매출이 28% 증가했다고 썼네요. 네. 2014년 도쿄에 지점을 낸 미국 블룸앤드포 갤러리의 팀 블룸 대표는 지난 5년간 일본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면서 학구적이고 자신감에 차 있는 젊은 컬렉터가 많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림 시장도 원엔 환율, 원엔 환율이 아니라 엔화 가치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해지고 쭉 읽다 보니까 그죠? 네. 일본이 이렇게 아까 야요이 같은 그런 세계적인 화가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일본의 아트 시장이 크게 성장을 못했을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쪽은 잘 모르니까 계속 신문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알 수 있을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만물상입니다. 제가 자주 읽어보는 치매 치료제 7.8기라고 돼 있는데 치매 치료제 7.8기라고 해서 제가 특별히 이번에 만물상 칼럼을 가져왔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2017년, 18년까지 이 바이오주들이 지금은 2차 전지 주식이 뭐 난리지만 그때 당시 2017년도에는 그때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연말에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없었으니까요. 연말 12월 달에 회식 자리나 저녁 식당에 가보면요. 그 주변에서 전부 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비트코인 얘기고요. 비트코인. 두 번째는 신라젠 얘기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존버 그리고 그 아자 그리고 영차 이런 뭐 단톡방에 모여가지고 네, 존버 해야 된다 뭐 등등 예, 그런 얘기들이 한창이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1년에서 1년 반 뒤에 두 개 다 결과가 안 좋았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한 90%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왔었고요. 반면에 신라젠은 아예 그냥 거래 정지돼 버렸죠 나중에. 근데 그때 바이오에서 과거에 보면 이 바이오도 보면 트렌드가 있습니다. 항암제 그리고 항암제 중에서도 항암제의 어떤 방식 그동안에 한 10년 정도는 항암제에 대한 어떤 케미칼적인 그런 걸로 고치기보다는 내 몸의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고치는 그런 식의 항암제가 많이 개발이 시도됐고요.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뭐 수지상 세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고 타겟을 그 암만 공략하도록 하는 그 약물 전달 물질에 대해서도 딜리버리하는 그런 약물 전달 물질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높았고 뭐 등등 있었는데 그때 2017년 이후로 한 2, 3년 동안은 이 치매 치료제 있잖아요. 요쪽에 대한 바이오 회사들이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몸이 노화하다 보면 뭐 피부도 저처럼 이렇게 막 마탱이도 가고 막 뭐 흰머리도 생기고 이 염색한 겁니다. 염색 한 석 달 전에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나마 아직 그 컬러가 남아 있긴 한데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뇌도 이제 노화되는데 단지 우리가 그 육체적인 근력도 계속 운동을 하신 분은 톰 크루스도 그렇지만 와 60대인데도 아직까지 저렇게 근육이 있나 이런 것처럼 머리도 저는 이 쓰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머리도 쓰고 단지 이제 너무 이제 뇌세포를 파괴시키는 그런 화학 약품 이런 걸 좀 피하기만 하면 되지 않나는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이 치매 치료제 또 치매하고 또 파킨슨병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아무튼 노화되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그 바이오 신약 제품이 많이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 서론 얘기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만물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치료제 레켐비가 미 식품의약국 정식 승인을 받았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 전 세계 5,500만 명이 고통받고 있는 치매 치료의 길이 열린다는 소식에 세계가 반색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전한 조선닷컴 댓글에는 시작이 반이니 다소라도 길이 열리길 성원한다는 독자들의 간절한 반응이 달렸다고 하고요. 알츠하이머 치매의 유력한 원인은 환자의 뇌에 쌓이는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이중 타우 단백질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모두 실패했다네요. 반면에 아밀로이드 베타를 없애려는 시도는 힘들지만 조금씩 길을 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는 2년 전 아두카누맙 성분을 이용해 요 아두카누맙 성분 이런 것만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 성분을 이용해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감소시키는데 성공했고요. 하지만 독성이 심하고 당시 임상 실험 2건 중 한쪽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 결정에 FDA 자문위원 가운데 3명이
사퇴했다고 합니다. 그중 한 명은 미국 현대 역사상 최악의 약물 승인 결정이라고 비난을 했다네요. 두 회사는 레카네맙이라는 성분으로 추가 실험을 성공시켜 이번에 정식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가 처음 보고된 것은 117년 전이고요. 이후 87년이 지나서야 최초 치료제인 타크린이 등장을 했고요. 이후 도네페질 등 치료제 4종이 더 나왔으나 임상 증상만을 개선할 뿐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레켄비가 근본적 치료제이기는 하나 내부종이나 뇌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하네요. FDA는 이 약을 승인하면서 약봉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크게 검은색으로 박스를 치고 경고문을 실으라는 블랙박스 경고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치매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것은 약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약물이 혈관과 뇌 사이의 얇은 막인 혈뇌 장벽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약물이 이 벽을 통과하는 순간 농도가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복용량을 늘리면 뇌를 제외한 전신이 약에 쩔어가지고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만다네요. 그러다 보니 치매 치료제를 둘러싼 사기 논란도 끊이지 않았고요. 한 미국 바이오 업체는 2년 전 알츠하이머 치료제 재료로 주가가 1주당 135달러까지 치솟았다가 논문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한 주당 18달러까지 폭락을 했고요. 하지만 치매 정복을 위해 오늘도 인류는 전진하고 있는데 이준영 서울대 보라매 병원 정신건강의학 과장은 암도 초기엔 원인을 몰라 어려웠다면서 시간이 걸릴 뿐 치매도 결국 극복된다고 했습니다.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극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제일 두려운 게 이 치매지 않습니까? 그죠? 내 주변의 사람들의 기억을 뭐 하지 못하고, 그거 보면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사실, 치매에 걸릴까봐 무서운데요. 예, 잘 개발이 되어서 극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 기사는 이틀 만에 7천만 명이 가입한 스트레드 이런 신드롬은 없었다라는 거니까요. 요즘 지난 11월 달에는 챗GPT 가입자가 큰 폭으로 빠른 시간에 늘었다라고 하면서 그 관련된 기사들도 주가들도 많이 올랐었는데 그죠? 네, 이번에는 이 스트레드 과연 저커버그 깨끗한 트위트가 될 것이다. 네, 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워맨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한 주도 화이팅 넘치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